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재로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있었고요. 이게 80분 동안 생중계가 됐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세계적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국민과 함께로 공개로 연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부처의 장관들이 국민들과 경제 상황을 공유하고 정부가 실행하거나 준비 중에 있는 대책들을 설명한 것을 보시고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덜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내 집 마련해갖고 이거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어떡하지 앞으로 또 앞으로 나 집 어떻게 사지 이런 분들에게 이 볼 때는 너무 한가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쇼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니 근데 도대체 왜 회의를 공개하지? 그랬는데 쇼하지 말라고 하고 해오고 나서 쇼를 해버린 거예요. 최 교수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좋았던 점, 안 좋은 점 이렇게 좀 하나씩 꼽아주시면. 일단 이게 11번째 비상경제회의인데 이게 공개를 안 하는 거잖아요. 네. 원래 이제 모두 발언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니까 예. 네. 모두 발언한 다음에 비공개였는데 80분을 다 공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과 최근에 이제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경제 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그 장관들과 대통령이 이제 그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공개해서 국민들에게 좀 안심도 드리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고민하겠다는 모습을 드리는 거니까 저는 네.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 소통하겠다는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저는 쇼라고 보는 건 좀 동의하기는 어려운데 문제는 이제 어제 다 보지는 않았는데 예. 비상경제 회의잖아요. 민생회의인데 보고가 위주로 돼 있던 것 같아요. 회의라는 거는 어떤 이슈를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좀 토론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예. 거거든요. 우리나라 국무회의가 왜 국무회의답지 않아지냐면은 국무회의에 들어가는 분들은 국무위원 자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부처 일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발언할 수 있는 거예요. 국무회의이기 예. 때문에. 사실 저 국무회의나 마찬가지잖아요. 저렇다면 몇 가지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각 부처가 이제 그 같이 업무가 얽힌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제 부처의 이해가 충돌하는 걸 조정한다든지 대통령도 의견을 얘기를 하고 거기서 토론하고 이렇게 됐으면 더 좋았을 네. 텐데 예. 그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게 뭐 완벽하게 있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점이 좀 아쉽고 또 하나 문제가 비상회의라고 그러는데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뭐 이왕 보여준 거 국민들에게 정말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근데 장관들의 어떤 질문이나 아니 보고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정말 장관들이 절절하게 자기 혼을 담아가지고 고민하는 모습 같은 것들은 좀 한계가 있어 보였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첨부를 하자면 글쎄 뭐 그거를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예. 회의 끝나고 나서 그 김은혜 수석도 이렇게 웃으면서 사진 찍는 거. 아. 사진 찍는 건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예. 그 부분을 꼭 찍었어야 되느냐 그렇게. 지금 비상경제회의라고 해서 정말 비상하기 때문에 회의를 하는 것이고 다른 때 공개하지 않던 걸 공개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좀 정무 판단으로 봐도 굳이 그렇게 사진 찍고 웃으면서 그랬어야 돼요. 그때 일부러 막 비장한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럴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필요하거든요. 특히 근데 또 하나 너무 지적 위주로 가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하나는 그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이런 것들에 대한 예. 얘기가 별로 안 나왔고 또 내년도 경제 위기 문제가 대단히 심해질 거다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토론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성과를 홍보하고 저는 홍보할 수 있다고 봐요. 홍보할 수 있고 한데 그런 점에서 저도 비상경제회의를 공개했다는 그런 취지에 비춰볼 때는 아쉬움이 많았는데 단지 아무튼 정부가 대통령과 장관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걸 국민 앞에 보여준 거는 좀 민주당의 말처럼 쇼라고 보여지는 않는다. 네. 그래서 그런 아쉬움과 장점이 다 같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새로운 시도였던 건 맞는 것 같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점이 좀 인상 깊으셨나요? 그 이제 10차, 11차 회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1차부터 해왔던 회의고 그 회의마다 그때그때 회의에 중요 안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올라왔던 건 이제 수출 전략 또 수출 증대를 위한 각 부처의 아젠다들을 다 논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 부처가 어떻게 하면 수출을 다시 활성화시켜서 지금의 경제 위기를 돌파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어서 예. 원전, 조선, 뭐 반도체, 2차 전지, 심지어 방산 수출, 문화, K 문화 수출까지 다 수출 관련해서 아젠다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뭐 비상하지 않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1차 회의이고 만약에 이게 비상한 경제에 관련돼서 비상한 이슈를 가지고 논의하는 거라면 저렇게 안 했죠. 근데 1차부터 쭉 누적돼 왔던 경제 장관들의 경제 전략 회의이고
어제 그 회의는 정부 각 부처의 수출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한 협업 회의예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수출과 관련된 이야기를 아주 조목조목 잘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저도 네. 한 80분 가까이 다 봤는데 각 부처마다 장관들이 업무를 다 통과하고 파악을 잘하고 있고 지금 수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노력하고 있고 발로 뛰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부처에 요구할 것들이 무엇이고 서로 간에 공유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차 회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수출 관련된 회의였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조금 뭐 가벼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그 비상경제회의라고 해서 비상하긴 하지만 예. 최초로 이걸 80분을 공개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모든 언론이 다 생중계를 했습니다. 네. 국민들이 쳐다봅니다. 예. 그러면 80분 내내 인상을 팍팍 쓰고 이상한 막 심각한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채널 돌립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딱딱한 내용이고 굉장히 그 엄중한 상황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좀 편하게 이 분위기를 만드는 것들은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래야 80분 동안 보는 사람도 편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뭐 심도 있는 생산성 있는 대답을 하다가도 좀 잠깐 위트 있는 이야기 나와서 조금 웃음을 좀 띠기도 하고 이게 예. 뭐 저는 비상하지 않은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80분 생중계라는 상황을 보면 너무 딱딱한 분위기로 가면 국민들이 외면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우리가 같이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네. 들고요. 이 변명만 하니까 좀 그래서 저도 좀 지적을 하면 일단 그 제일 중요한 게 어제도 나온 이야기 중에 다 입법부에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예. 다 법에서 고쳐줘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럼 결국 야당과 협치가 중요한 겁니다. 예. 그렇죠. 정부 부처에서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좀 법을 바꿀 예정입니다 라까지는 됐는데 그 법을 바꾸려면 야당과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러한 그 열심히 지금 머리를 맞대고 수출을 늘리고 경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저 내용들 정책들이 실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입법과 협조가 불가피하다. 이걸 우리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정부 내각 다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지금 국민들이 이 3고 시대에 그리고 금융경색 지금 시장에 뭐 충격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비상하게 관심을 갖고 국민들의 이 어려움을 좀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주길 바랍니다. 예. 두 분 말씀 다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이었고 그래서 아마 서툰 부분도 있었겠죠. 앞으로 또 어떻게 변형이 될지 보도록 하고요. 하나 더 여쭤보면 12차도 공개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어제 성과가 좋다고 하면 네. 대통령께서 결정할 문제지만 저는 공개를 하는 것도 물론 이제 전 방송에 다 생중계하는 건 제가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투명하게 우리 정부 부처 국무위원들 장관들이 그리고 또 대통령실의 관련 참모들이 대통령을 모시고 얼마나 진지하게 이 문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경제정책의 방향들을 미리 알려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 부동산 세제 대출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뉴스로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국민들이 굉장히 국민과 직접 다가가서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경제 정책이라는 의미에서 계속 해보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거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저는 이 회의를 이제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만약에 공개를 한단 말이죠. 예. 현안은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주제가 딱 있다 하더라도 수출 전략 회의를 하더라도 네. 예. 국회 국정감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국정감사의 경우도 1년에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국정을 감사하지만 그때 현안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재 현안은 랜드레고 이거는 빠질 수 레고랜드 없어요. 사태요. 레고랜드. 근데 예. 그거를 얘기를 안 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판을 받는 거라서 앞으로 하게 된다면 당장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 예. 어제 같은 자금 경색위라든지 물론 다른 이제 경로를 통해서 정부가 얘기도 하고 그래요.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대통령과 장관이 국민들 앞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단 말이에요. 예. 현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반드시 빠지면 안 된다. 어떤 주제가 있다 하더라도 네.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어제 레고랜드 사태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것 같았는데 이렇다 할 메시지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80분 생중계를 하면서 11차 회의의 중심 주제를 이제 수출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아마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생각을 못한 것 같고요. 이제 전 최 교수님 말씀이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장 지금 불안해하고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고 정리를 예. 해주는 게 필요했는데 아마 그 부분까지는 챙기지 못했던 게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미 그 전에 레고랜드 발 이 자금 경색 사태에 대해서 한국은행, 예. 그다음에 경제당국, 예. 또 심지어 한전까지 다 새로운 정책들 내놔서 조치를 취해 이후 상황입니다. 이미 다 취한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걸 부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생중계 상황이니까 대통령이나 기재부 장관이나 관련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주는 게 있었다면 좀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예. 다음에 또 공개가 된다면 저희가 이 주제를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제를 바꿔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밤에 강남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민주당에서 제기를 했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관련 질문이 있었어요. 요거랑 한동훈 장관의 반박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 뉴스 이제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니까 이제 솔직히 말해서 입에 담기도 대통령 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자체도 막 국격에 관계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저질 가짜 뉴스에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최근에 여러 방식으로 가담하고 있는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분이 저는 이 저질 가짜 뉴스 술자리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분이야말로 5.18에 NHK 룸사롱에서 여성에게 쌍욕한 걸로 알려진 분 아닙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런 줄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범계 전 장관께서도 좀 의아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본인 법무부 장관한테 그러셨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좀 황당한 부분은 김의겸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 하셨잖아요. 그 당시 청와대에서는 이래도 되는 분위기였는지 저는 오히려 그게 묻고 싶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식적인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이성을 찾으라는 말씀을 드리게. 일단 교수님,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대통령이 오늘 도어스 태핑에서 한 이야기가 저는 잘 마무리되는 수순이라고 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야기를 가지고 여야가 계속 그 이슈화하고 키우고 또 논박을 주고받는 것이 대한민국 국격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 정치에 사실은 그 창피한 일입니다. 국민들이 보면서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한쪽을 적극적으로 막 지지 응원하는 열성 팬들이야 더 싸워라 하면서 상대방 더 세게 때려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민생과 생업에 바쁜 분들이 저런 저질 뉴스를 가지고 논박을 하고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모적이겠습니까? 네. 특히 국정감사에 저런 이야기 나왔다는 게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저런 입에 담기도 어려운 정말 국격을 훼손할 것 같은 이런 가짜 뉴스를 가지고 질문하고 답하고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그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그걸 질문했을 때 네. 뭐 질문이야 할 수 있겠죠. 자유로운 거니까 잘 질문할 수 있겠지만 보통의 국정감사장에서 질문할 거리를 찾을 때는요. 국정감사 기간에는 그 의원실마다 수많은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 제보 중에는 다 걸러야 되고 서로 다 크로스 체킹을 해야 돼요. 네. 왜? 정치적 의도를 가지거나 상대방이 미워서 하거나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하거나 수많은 익명의 제보가 들어오거든요. 그 익명의 제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팩트가 맞는지 아니면 그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먼저 하고 나서 충분한 신빙성이 있으면 그때 제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됐던 그 첼리스트라는 그 여성분만 만나서 확인해봐도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 첼리스트라는 여성분을 만나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 문제가 됐다고 지금 주장하는 그 특정한 그 술자리 장소를 확인하지도 않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절차와 품격을 지키지 않고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그다음 더 유감스러운 건 그걸로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어요. 네. 그럼 한동훈 장관하고 서로 주고받고 고성을 주고받고 하다 끝날 수 있었는데 네. 그걸 그 다음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2명의 최고위원이 다시 틀고 또 문제 제기하고 그러니까 오후에 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이란 분이 또 이야기를 하고 네. 오늘 또 이야기를 또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아마 한동훈 장관은 이제 발끈한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이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저런 김의겸 의원의 국회의원의 품격에 맞지 않는 저런 잘못된 문제 제기가 있으면 그걸 못하게 제지하고 아니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저는 중단시키는 것이 민주당의 정상적인 모습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네.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확산시킨 것이 저는 분명히 정치적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또 한동훈 장관도 즐기는 것 같아요. 지금 기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물어보면 예. 아, 말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속 더 세게 우상호 의원의 40년 전에 그 NHK 단란주절 네. 얘기까지 꺼낼 이유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치는 싸우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물론 자기 사실관계를 해명하고 억울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국무위원으로서 법무장관은 국민에게 겸손하게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 정치의 한 복판에 전선에서 야당과 싸우는 것이 내각의 국무위원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벌써 며칠째 이어지고 있고 갈수록 일이 좀 커지는 느낌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강하게 나올수록 한동훈 장관도 더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저는 지금 이 논의 자체를 이 YTN 여기서 한다는 자체도 전 참담하게 느껴져요. 이게 지금 며칠 됐는데 예. 지금 남은 건 첼리스트하고 남자친구가 3시 반에 통화했다. 이거밖에 안 남은 거 같아요. 네. 전 김의겸 의원이 이런 걸 하려면 폭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정말로 대통령이 그 야심한 시간에 술 먹었다 문제죠. 예. 근데 그걸 전혀 확인할 게 없잖아요. 전 윤석열 대통령 말이 이건 100% 맞다고 생각해요. 이걸 하려면 대통령과 장관과 이른바 김현장 변호사 30명이 술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확실한 근거와 장소를 특정을 해야죠. 네. 대통령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를 그렇게 제보라고 얘기하고 또 협업이라고 얘기하고 협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슬리는 거 아닙니까? 이걸 국정감사장에서 얘기를 하고 정치 이슈화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 해석하는데 아주 이골이 나는 사람들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야권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다가오니까 이걸 이슈화 시켜가지고 뭔가 국면을 전환하려 하는 게 아니냐. 네. 그리고 따라서 이슈가 더 극단화될수록 지지층이 결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정치의 기본이라 하더라도요. 예. 지지층 결집과 프레임 전환을 노리는 그런 정치 수법. 이게 가장 우리 한국 정치 지금 이제 이 자꾸만 심연에 빠뜨리는 거거든요. 예. 저런 이슈가 되면서 양쪽이 또 거기에 언급을 하고 또 이슈가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희 의원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일종의 폭로 같은데 폭로를 하려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라는 것하고 네. 또 하나는 폭로해서 자신의 몸값을 올려서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면 알 수 없으나 예. 그건 좋은 정치가 아니다. 나쁜 정치고 한동훈 장관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왜 우상호 의원의 그 20년, 40년 전 얘기를 왜 또 꺼냅니까? 이슈가 더 커지잖아요. 예. 이슈를 가라앉혀서 없던 걸로 해야죠, 이걸 점점. 이걸 다시 이슈를 키워가지고 야당은 여기에 대한 반발을 또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이제 그 불만 정도가 아니에요. 과연 이런 정치가 존재했나? 한국 정치가 항상 국민들에게 불신을 많이 받아왔습니다만 예. 이렇게까지 극단적 정치로 가고 결국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 퇴진 탄핵 얘기까지도 나오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양극단의 진영 정치가 점점 강화되면서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여기에 또 장관과 또 장관까지 참전하고 이 민주당에서 일부 이제 전 현직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시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좀 커져야 돼요. 그 김의겸 의원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당에서 뭔가 따끔하게 좀 질책이 있으면서 이런 다음에 여당의 다른 걸 공격하고 이래야죠. 그런 게 너무 안 보이니까 예. 정치가 너무 반지성적이고 반정치적이고 이런 비판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도 이런 발언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당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도부는 이걸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 내에서도 이제 뭐 조응천 의원이나 기타 이제 뭐 다른 의원님들이 그 좀 잘못했다, 실수했다. 최재성 전 주석도 그랬고요. 그런 쓴소리도 있습니다만 어제 이제 최고위원 두 분이 공개적으로 다시 이걸 또 증폭을 시켰고 네. 김성환 정책위장도 국정농단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또 뭐 중진 의원들이 또 인터뷰에서 또 이러저러한 많이 또 거들었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당 지도부가 왜 한꺼번에 또 편을 들어서 이 사건을 키우냐라는 저도 의구심이 드는데 저는 최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단순히 그 사건을 키우려는 거에 목적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상식적이라면 근거가 없고 정말 아무 체크도 안 된 이런 가짜뉴스를 가지고 국정감사장에서 해프닝이 벌어진 건데 네. 이걸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 사건인데 이걸 이틀, 3일 계속 키우는 건 뭐가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드는데 제가 봐도 지금의 이른바 김용 부원장 구속이라고 하는 민주당에는 사상 최대의 지금 정치적 폭탄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예. 현직 당대표가 불법 대선 자금 수수와 이제 직접 연관이 되는 것처럼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으로서 수세에 몰려 있으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 아마도 그런 민주당의 정치적 수세 국면을 이 술자리 국면으로 지금 물타기 하려고 아니면 골대를 옮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당 지도부가 전체적으로 나서서. 예. 왜냐하면 계속 기사가 나오니까. 기사가 나오면 계속 논쟁이 되고 논쟁이 나오면 또 기사가 2차 기사, 3차 기사가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럼 이 YTN 이 훌륭한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 구속 사건을 말할 시간을 줄어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치 쟁점화되고 기사화되고 이게 계속 주고받고 하면서 2차, 3차 논전을 주고받으면 계속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건 김용 부원장 구속이라고 하는 불리한 사건들을 감추거나 약화시킨 효과가 실제로 있죠. 예. 저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어떻게 민주당에서 당 지도부가 나서서 누가 봐도 그 첼리스트 그리고 그 첼리스트랑 뭐 이야기했다는 이른바 저 이세창 예. 현안대 네. 이야기만 들어오면 확인이 되는 건데 저걸 아무 근거 없이 계속 부풀리는지 저는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 또 이제 본질은 또 없어지고 또 데이트 폭력이 어떻다, 뭐 예. 2차 가해자 어떻다, 완전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 여당에서 이제 주장을 하는 여당이 거죠. 주장하는 예. 거란 말이죠. 여당이 뭐 전혁 전 의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만 이슈가 다른 이슈를 낳고 또 본질이 딴 데로 가고 이것도 사실 진실 공방의 차원이 된다면 이것도 또 여야가 또 싸울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만 전선을 확대하지 말아라. 어느 정도 보도가 되다 말 거 아니겠어요. 이걸 또 장관이 또 얘기를 하고 또 전직 또 여당 의원이 또 뭐 데이트 폭력 여기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문제가 도대체 어디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전부 왜들 이런지 진짜 모르겠어요. 예. 요즘이 유난한 것 같아요.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쭉 꽤 오랫동안 봐왔는데 정치. 예. 이 사안을 키우는 게 아무래도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물타기를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집중된 걸 조금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김용 부원장 수사 얘기는 저희가 또 준비를 했으니까요. 잠시 뒤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이런 일련의 상황이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가 있는데 그래픽 보면서 한번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픽 보실까요? 긍정평가가 30%로 소폭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부정평가는 62%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좀 진단을 하십니까? 일단 그 갤럽 매주 하는 이 조사인데 30%대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몇 주째 아마 20%대를 네. 유지하다가 30% 상승했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 20%대 지지율과 30% 지지율은 상당히 많은 그 체감 온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조금 다시 좀 상승하는 분위기를 타는 게 아닌가라는 지금 긍정적인 신호가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이 긍정 평가가 좀 올랐던데 가장 많이 그 상승한 그 분야가 그 공정과 정의의 네. 면에서 좀 높은 평가를 한 것 같아요. 네. 그거 뒤집어 이야기하면 지난주부터 시작된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 예. 그리고 새로 드러난 김용 부원장, 최측근 김용 부원장의 이 대선 자금 수수 사실이 이제 드러나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불법과 비리가 있다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런 아마 보수층의 결집 효과를 좀 가져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원칙적 수사가 그 과거에 3월 9일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중도 보수 측들이 아마 일정한 결집과 상승을 좀 견인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도 비슷한 비슷하죠. 안보 위기에 대한 위기의식 같은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네. 70대에서 지지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연령이 높으신 분들 이제 보수층에서 안보에 대한 이제 우려 같은 것도 반영된 것 같고 의미가 있어요. 일단 20%대라는 그 심리적인 효과, 네. 정서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30%대냐 이게 이제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물론 지금 30%도 아주 지지율이 뭐 낮은 거죠. 지금 임기 초인데 아직도 예. 이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일단 반등을 좀 했다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네.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지금 말씀하신 그 네. 부분하고 이제 최측근에 대한 수사,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에 대한 수사가 아무래도 민주당에게 떨어진 표가 좀 온 것 같아요. 이 민주당에서 이제 좀 떨어져 나온 표가 이게 중도에 머무를 수가 있는데 그 반사이익이 조금 이제 여당에게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예.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주제 바꿔서 마지막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된 수사인데 저희가 검찰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해드렸듯이 진술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농계 작전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술 거부 정도가 아니고 그냥 입 자체를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아마 이제 계속 소환해서 지금 그 조사를 하는데 입을 열지 않아서 지금 검사가 굉장히 지금 애를 먹고 있는 걸로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떤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범죄 혐의자가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을 때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예. 두 가지죠. 정말 억울해서 말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네. 자기가 범죄자이기 때문에 이걸 말하는 순간 자기한테 불리하다는 생각을 해서 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검찰이 입증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이제 김용 부원장에게 8억
뭐 5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 이제 전달이 된 것으로 관련자들 4명은 다 똑같은 진술을 다 하고 있고 네. 일관된 진술과 구체적 진술을 좀 하고 있고 네.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이 속속 지금 수집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정치권에서 이 돈을 주고받는 수사에서 돈을 줬다는 사람이 있어도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처음엔 절대 부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유죄 판결되고 대법원에 확정 판결되는 경우는 돈을 줬다는 사람의 구체적 신빙성 있는 진술이 얼마나 일관된가, 네. 얼마나 구체적인가를 재판장이 확인해야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전달 방식, 전달 시점, 전달 액수, 전달의 어떤 그 행태들을 가장 일관되게 진술하면 그걸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았던 사람은 끝까지 받았다고 안 하거든요. 예. 현찰을 주고받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면에서 지금 유동규, 그다음에 남욱, 그다음에 이모 이사, 그다음에 정민용 변호사 이 4분은 지금 똑같은 식으로 다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김용 부원장이 입을 닫고 있어도 검찰이 이 부분을 입증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이제 김용 부원장이 입을 다문 데는 딱 한 가지죠. 자기 윗선을 지키게 한 것이죠. 네. 유동규 본부장도 지난 정권의 이 대장동 수사에서는 자기가 키메이지만 자기 윗선을 불지 않고 자기가 다 모든 혐의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검찰의 설득에 의해서 심경의 변화를 가져와 진술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김용 부원장도 자기가 그 8억여 원을 받아서 착복했다고 정리할 것인지 네. 아니면 8억여 원 자체를 부인할 것인지 아니면 8억 원을 받아서 어디에 전달했는지를 양심에 따라서 진실되게 고백할 것인지는 아마 김용 부원장의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따라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개인적인 비리로 착복했다 하더라도 이거 역시 입증이 돼야 또 신빙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입증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재판 판결의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예. 어찌됐건 지금 김용 부원장이 입을 열지 않으면 검찰이 구속영장에 명시했던 대선 자금에 대한 수사는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쉽지 않겠죠. 결국 이제 이 김용 부원장이 입을 열어야 될 거예요. 진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가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어떤 확실한 물증이나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네. 진술을 끝까지 거부하겠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 돈 가방, 예. 종이 상자 이런 것들을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김용 부원장 측에서는 그런 증거라는 게 자신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네.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검찰이 여러 가지 진술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크로스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확실하다 당신이 받은 게 김용 부원장이 그게 확실해진다면 아마 이제 김용 부원장이 입을 열 수도 있는데 알 수가 없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니까. 단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죄수들이 갇혀 있을 때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유리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묵비권 행사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불면 자기 말이 거짓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라는 유명한 그 이론인데 지금 이제 4명은 다 일치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남욱 변호사라든지 정민영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김용 부원장은 이제 그 사람들하고는 격리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완전하게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라는 꼼짝없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끝까지 얘기를 안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마지막까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미 전 의원이 논개가 될 거다는 얘기가 네. 것 같은데 결국은 검찰이 김용 부원장이 입을 열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를 내세우지 않으면 이 사건이 그야말로 아까 말씀처럼 이재명 대표가 돈을 알고 돈을 받은 걸 알았거나 지시했거나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건 검찰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스모킹 건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그동안 정치권에서 수많은 뇌물 수수, 그다음에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검찰이 엄청 수사를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에 대한 노하우와 수사 기법이 다 있고요. 재판에서도 그 판결의 판례들이 다 있습니다. 과거에 뭐 박연차 사건부터 시작해서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절대 받았다고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입증의 책임은 검찰에 있습니다만 네. 재판까지 가서 유죄 판결 받아서 판사의 합리적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는 저는 우리 검찰에 충분한 저는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김용 부원장은 이제 지금 묵비권 행사하면서 일절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만 네. 언젠가는 또 사람이 말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렇거든요. 모든 욕구 중에서 참기 힘든 욕구가 이 무건입니다. 예. 그 말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입을 열 겁니다.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은 반대로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재판 끝나고 아마 뭔가를 얘기할 것처럼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김용 부원장이 좀 아슬아슬해요. 이제 만만치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용 부원장이 현재로서 어쨌든 끝까지 거부하고 있으니까 진술을. 근데 워낙 여러 가지 물증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 예.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1야당 대표의 최측근 수사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 수사의 칼날이 이재명 대표에게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제1야당 대표 명성이 지금
제1야당 대표가 국가의전서를 8위예요. 예. 어마어마하게 높은 자리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야당 대표 관련 수사를 하면서 예. 허술하게 단지 정치 보복과 탄압의 차원에서 들어갔을까라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그래서 뭔가 검찰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 프로토콜과 로드맵을 가지고 수사한다면 김용보 원장도 나중에 여러 가지 증거가 자신을 압박한다면 입을 열 수밖에 없는데 네. 결국은 검찰의 실력이 달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체적 진실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니까. 어. 결국은 좀 지켜봐야 된다. 예. 아까 질문 드렸던 건데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런 언급들은 어느 정도나 신빙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금 모든 걸 다 얘기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저 말조차도 막 허위로 얘기할 가능성은 저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봐요. 어차피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게 나중에 허위로 진술하고 이래서 다른 결과가 나올 때 그게 또 자신의 형량에도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볼 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저 최근의 진술들은 진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증거를 다 지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흔적은 다 지워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의미심장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잊혀질 권리를 우리가 상실했지 않습니까? 네. 잊혀지지 않습니다. 기록이 다 남아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저런 전자기기나 휴대폰이나 뭐 이런 디지털 기기를 사용했던 것들은 아무리 지워도요. 포렌식이라는 이 기법을 통해서 다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의 그 기존의 어떤 대화라든지 이런 기록들이 다시 복원이 된다고 한다면 네. 이 유동규 본부장이 이제 김용부 원장이나 정진상 실장과 대화했던 내용들이 복원됐고 심지어 저는 이재명 당시 시장 또는 지사하고도 대화했던 내용들이 복원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지난해 9월에 대장동 게이트가 터졌을 때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검찰이 수사했던 것으로 지금 1차 대장동 일당들이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예. 그때는 유동규 본부장이 입을 다물고 자기 선에서 모든 걸 막았기 때문에 진행이 됐던 것이고 예. 지금 유동규 본부장은 새롭게 지금 자신이 어리석었음을 깨닫고 새롭게 진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자료들은 검찰의 실력에 따라서 충분히 저는 확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민주당은 이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단일 대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제 저 국회 본관 앞에서 한 1,000명 넘게 네, 모여서 그랬죠. 이렇게 규탄 대회를 열기도 했는데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야당에 대해서 일단 압수수색이 들어갔었잖아요. 민주연구원에 대한 거였지만 그 네. 이제 사무실이 야당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는 단일 대우를 유지할 수밖에 없죠. 이 상황에서 다른 발언을 하거나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다면은 그 당내 그 진영 내에서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단지 중요한 거는 지금 수사 상황의 진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예. 봐요. 물론 이제 이 수사가 검찰이 기소를 하고 법원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된다면은 후년 총선 넘어서까지 재판이 될 수가 있죠. 대법원 판결까지. 예.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공천권 행사할 수가 있죠. 예. 아마 이제 그런 걸 의식해서일 수도 있다고 보긴 하는데 단지 최종 판결은 총선 이후나 그 전에 내려진다 하더라도 이후에 내려진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국민들 이제 여론 속에 이게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있구나라는 여론이 확산된다면 거기 출마하려는 의원들도 단순히 공천권 행사한다고 공천 받는다고 당선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된다면 전선에 좀 금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금 이 김용부 원장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확실한 그 물증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확보했다고 합니다만 예.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단일 대우를 당번 유지할 것 같아요. 몇 명의 의원을 제외하고는 예. 네. 유지하는데 글쎄요 결국은 저는 실체적 진실의 힘을 가질 수가 없다. 어느 게 진실일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돈을 안 받았다면 그리고 대선 캠프에 정말 김용부 원장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예. 몰랐다면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면 뭐 단일 대우는 유지되겠죠. 결국은 좀 진실에 따라서 바뀔 것 같은데 네. 현재로 봐서는 글쎄요 충분히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검찰이 많은 물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점점 국민들 인식 속에 야당 대표가 문제가 좀 있구나라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저는 이 단일 대우는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아니라더라도. 예. 지금 뭐 자막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이재명 대표는 좀 정면 대응 기조로 가는 것 같아요. 오늘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직접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렇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서 이제 법정에 출석을 해서 구속의 그 가부 여부를 재판장하고 이제 서로 논박을 해야 됩니다. 그걸 당연히 하겠죠. 지금 대부분의 우리 정치인들이 어떤 비리나 어떤 혐의를 받아서 사법 처리가 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구속영장 발부 전에 본인이 직접 가거나 아니면 대리인이 가가지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장이 떨어지면 영장이 발부된 다음에 이제 구치소로 수감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아마 그 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의결을 하지 않고 가겠다 그런 의미였을 그렇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래 또 이재명 대표는 과거부터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도
그 국회의원들의 면책 특권이라든지 부채포 특권 이것들 다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를 몇 번 공언을 했기 때문에 본인도 그 약속은 뭐 거부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과연 이재명 대표가 견딜 수 있을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정사상 제1야당의 현직 당대표가 그것도 정치적 어떤 사건이나 이게 아니고 돈을 주고받았던 부정한 어떤 그 불법 자금을 수수했던 혐의와 관련해 가지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한다면 법정에 가서 물 다툼을 하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그날 저녁에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거기서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청열 유민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